자, 그러면 다음에 이번에 11번 한번 볼게요. 문자 표현 방식의 이제 아스키 코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문자 코드 방식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일 기본적인 아이 뭐가 있었을까요? BCD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아메리칸 스탠다드인 아스키 방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얘네가 더 확장된 EB, 익스텐드 BCD예요. EBCD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더 확장된 유니코드가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어요. 자, 이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문자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알파벳 A라고 하는 걸 표현한다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얘네를 이진수로 표현하거든요. 이진수로 표현해서 0, 0, 0, 0, 0, 0, 1 뭐 이런 식으로 기호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가면요. 0, 0, 0, 0, 0, 0, 2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비트가 확 컴퓨터로 간다고, 그래서 구분을 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에 이런 코드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각각에 대한 비트 수거든요. 우선 얘네는요, 존 비트와 디짓 비트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얘는 없어, 그게. 자, 우선 BCD 같은 경우에는 총 6비트로 표현이 됩니다. 총 6비트예요. 그래서 얘는 존 비트가 몇 개냐면 2개고요. 디짓 비트가 4개예요. 아스키는요, 얘는 3개하고 4개예요. EBCD는요, 얘는 4개하고 4개예요. 유니코드는 그냥 16비트예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 동일한 게 뭐예요? 디짓 비트죠? 그럼 만약에 좀 전에 우리가 A라고 하는 아이를 코드를 전송을 했을 경우에 BCD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알파벳이야? 알파벳은 00으로 결정하자. 첫 번째니까 000 1로 전송하자. 됐죠? 만약에 숫자 0을 전송할 거야. 그럼 숫자니까 우리 코드를 10으로 할당을 하고, 이거는 약속마다 달라요. 시스템마다. 야, 첫 번째 값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스키 뭐라 그랬어요? 3개의 존 비트, 4개의 디짓 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한다. 그래서 총 몇 비트예요? 7비트요. 얘는요? 얘는요? 자, 2에 6승하면 몇 나오나요? 2에 7승하면요? 8승하면요? 계산해보세요. 총 BCD는요,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아스키는 128가지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요. EBCD는 256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유니코드는요, 다 합해서 16비트를 써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왜 16비트냐고? 그것까지 설명할 수도 있지. 왜? 우리가 한글은요, 유니코드를 써야만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스키로는 표현이 안 돼요. 아스키는요, 아메리칸 스탠다드예요. 바로 미국에서 통신용어로 개발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스키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고 나머지도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이터 통신용으로 썼어요, 미국에서. 얘는 128가지 문자 쓸 수 있어요. 왜 이거 이렇게 됐는지 아시죠? 비트라고 하는 건 스위치가 6개, 7개니까 그거에 대한 스위치를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첫 번째 회차 문제풀이 할 때 얘기했어. 2비트의 에러 검출 및 1비트의 에러 교정 비트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아스키 코드는 에러 교정 코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이건 해밍 코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해밍 코드에 대한 내용. 자,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이용하여 사용한다 그랬어요. 얘는 16비트입니다. 이거 구분하십시오. 지금 판서가 엉망이긴 한데 이거 다 출제돼요. 글자 수, 그 다음에 비트 수, 존 비트와 디짓 비트의 개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어려울 것 없이 디짓 비트는 항상 4개예요. 나머지 존 비트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존 비트는 바로 데이터의 형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숫자는 01, 문자는 00, 뭐 이렇게 특수 문자는 10,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존 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아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주기억 장치나 주변 장치들을 공유하여 신뢰성과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2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자, 첫 번째 다중 프로그래밍이에요. 다중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중 처리예요. 어떨까요? 다중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되겠죠. 얘는요, 프로세스를 여러 개이겠죠. 차이점이 뭘까? 다중 프로그램은요, CPU 하나로 여러 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시스템이 다 다중 프로그램, 다중 처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컴퓨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CPU 하나에다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 실행시켰어요. 이걸 시그널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PU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시간을 쪼개요. 그래서 걔네를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식을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자, 다중 처리는요, 지금 얘는요, CPU가 하나예요. CPU 하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다중 처리는요, CPU가 여러 개야. 이렇게.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여기에 프로그램을 두 개 정도만 넣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어떤 게 빠를까요? 얘가 훨씬 빠르겠죠. 효율성은 어떤 게 좋을까요? 얘가 효율성이 높겠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현재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은 CPU 코어가 보통 4개에서 8개까지 들어있어요. 이런 형태예요. 거기에다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윈도우즈의 작업관리자 들어가 보시면 이 컴퓨터가, 이 스마트폰이 실행될 때 필요한 프로세스가 40개 정도가 있어요. 시스템 유지하기 위해서 통신, 카톡 와야 되겠지, 뭐 와야 되겠지, 뭐 와야 되겠지. 이게 다양한 기능들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이게 바로 뭐야?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얘네를 혼합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 뭐야? 다중 처리. 프로세스가 뭐예요? CPU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CPU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걸 뭐라고 해요?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시그널 처리 시스템은 바로 이 다중 프로그램에서 CPU의 시간을 클럭 펄스에 나눠서 얘네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시그널 시스템이라고 해요. 끝. 자, 다음이요. 다음 중 CPU의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CPU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요?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연산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제어 장치는 명령어를 내려요. 연산 장치는 계산을 해요. 레지스터는요, 그 결과를 잠깐 보관하고 있거나 다른 제어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앞에서 봤던 문제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에 실행된 명령어의 개수. 우리 애 뭐라 그랬어?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대기시켜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 됐죠? 잘못됐어.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한다. 부호기는요, 인코더였잖아. 제어 신호 보낸다 그랬잖아. 시험 문제 앞에 잘 출제됐어.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에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해요. 이름 그대로 메모리 주소. 맞죠? 이러한 것들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레지스터로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어 레지스터와 연산 레지스터가 구분이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나 부호기는 다 제어 레지스터에 해당합니다. 됐죠? 자, 다음이요. 다음 중 프린터에 출력할 파일의 해상도를 조절하거나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한 파일의 해상도를 조절하기 위해 쓰이는 단위는 그랬어요. 우리가 해상도를 표현한다 그랬죠? CPS는 뭐야? 초당 출력되는 글자 수. 얘는 뭐야? 인쇄 속도요. 자, BPS는요,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 얘는 통신 속도요. 얘는요, 페이퍼 퍼 미니츠는요, 1분당 출력되는 종이의 수. 얘는 출력 속도요. 자, DPI는요, 다트 퍼 인치, 1인치, 1인치, 1인치에 찍을 수 있는 점의 개수. 바로 해상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답이 되겠죠. 각각 용어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이 다트의 크기가 작고 하나의 인치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다트의 크기가 크면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어서 15번이에요. 바이오스인데, 바이오스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고 있죠. 바이오스는 이름 그 자체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입출력 장치를 테스트하는 기능을 하는 아이가 바로 바이오스입니다. 이 바이오스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얘가 들어있는 곳이 어딜까?
이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CMOS가 되는 겁니다. CMOS. 아시겠죠? 그래서 CMOS는요, 일종의 저장 장치예요. 근데 얘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전기가 꺼지면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져요. 그 프로그램이 지워지는 건 아니야. 설정 값이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CMOS에는요, 여러 개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메인보드에 보면 배터리가 하나 들어있죠. 걔가 그 스위치를 유지시켜주는 아이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플래시 메모리로 얘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내가 설정을 잘못해서 컴퓨터 부팅이 안 돼요.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 어떻게 해? 컴퓨터가 켜져야 뭘 할 수 있잖아. 그지? 하지만 이 CMOS는요, 건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설정 스위치가 배터리가 빠지는 순간 다 리셋이 됩니다. 초기 설정 값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컴퓨터를 켰을 때 초기 상태, 부팅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어디다 넣는다? CMOS에 저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가고요. 그 설정 값이 CMOS에 들어가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바이오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달려있는 기본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비디오 카드, 뭐 기타 등등 장치들을 모두 다 테스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이오스는요, 메인보드 상에 위치한 EPROM 또는 플래시 메모리 칩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이에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저장되냐면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서 설정한 값들 있잖아요. 걔네가 어디에 저장된다고? 바로 CMOS라고 하는 저장 장치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바로 바이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하고 설정 값하고 포함해서 CMOS 바이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까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커말 공부하시는데 거기까지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펌웨어요. 일종의 펌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설정 값이 CMOS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얘네의 내용을 저장시켜주는 아이가 이 동전 2042, 2023, 2032 그 시계약 있잖아요. 요걸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만약에 잘못 설정돼 가지고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돼? 건전지를 뺐다 끼면 안에 있는 값이 리셋이 쫙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컴퓨터가 부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얘를 플래시 메모리로 쓰고 싶지만 플래시 메모리 자체도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메인보드에 있는 칩을 빼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장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가장 먼저 기동되고요. 기본 입출력 장치, 뭐가 있어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메모리 이런 것들 다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요즘 컴퓨터들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 컴퓨터는 까만 화면에 메모리 테스트가 막 올라가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86, 486 세대 분들은 컴퓨터 딱 키면은 막 메모리가 따다다닥 올라가지. 이게 바로 이 바이오스가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는데 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는 파워 온 셀프 테스트예요. 전원을 넣자마자 자기 자신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iOS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CMOS 셋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부팅 순서 등의 일부 바이오스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다음에 주격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한 가상 메모리의 페이지 파일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전혀 관련이 없죠. CMOS 바이오스하고는. 그죠?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얘는 윈도우즈 내에 윈도우즈 설정 기능 내에 가상 메모리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설정 기능이 있어요. 페이지 크기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가상 메모리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아예 문장 자체가 다 잘못된 아이입니다. 자, 다음이요. 다음 중 반도체를 이용한 컴퓨터 보조격 장치로 그 크기가 작고 충격에 강하대요. 그리고 소음 발생이 없는 대용량 저장 장치래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걸 썼었냐면 1번 보기에 나와 있는 하드디스크를 썼었어요. 근데 얘는 이런 동그란 자기판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아이예요.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빙빙빙 돕니다. 1초에 뭐 5,000번 이렇게. 1초가 아니라 1분이지. RPM이니까. 1분에 5,000번씩 돌고 여기 헤드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옆면에서 보면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헤드가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얘네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가 자기 상태이다 보니까 얘를 충격을 딱 주면 얘네가 여기 탕 튀기면서 이게 하드디스크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예전에 뻥 난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대부분 이제 컴퓨터 작동하고 있는데 발로 차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굉장히 약하죠. 취약하다고. 그리고 속도도 느려.
그래서 나온 게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 애가 바로 뭡니까? SSD가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된 거예요. 이 SSD는 기본적으로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메모리,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있죠? 이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에 칩이 있어요. 얘가 낸드 플래시예요. 여러 개가 박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 플래시 메모리로 저장해서 쓰는 거죠.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소음도 적어요. 근데 열은 좀 발생을 하는데 칩이다 보니까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다. 발로 차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VD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DVD, 넷플릭스 나오기 전에 비디오가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DVD 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블루레이 방이 있었지. CD-RW는 이거는 CD예요. CD인데 RW, 읽었다 썼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의미합니다. CD-RW 사가지고 안에다가 데이터 백업하고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는 아이예요. 요거랑 이제 대응되는 애가 뭐가 있냐면 CD-R도 있었거든요. CD-RW 나오기 전에 CD-R이 있었는데 얘는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CD-RW는 썼다 지웠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차이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을 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요거 같이 기억하세요. 자, 다음 중 윈도우즈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시스템 구성은 윈도우즈의 시스템 설정되는 부분, 시작 부분, 부팅되는 부분, 가상 메모리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화면이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시스템 구성이라고 하는 탭이 일반 탭, 부팅 탭,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도구 이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에서는요, 이 시작 모드를 우리가 안전 모드나 정상 모드 또는 선택 모드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윈도우즈가 제대로 시작하지 않는 문제를 식별하도록 도와주는 고급 도구이다. 맞아요. 시작 모드 선택에서 여기 시작 모드가 이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시작 모드 선택에서 선택 모드는 이 마지막에 있는 선택 모드예요.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윈도우즈를 시작하여 발생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 장치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진단 모드고요.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요. 이거 우리 봐야 돼 말아야 돼? 보지 말아야죠.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 여기 그냥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 그런데 시스템 구성에 시작 모드에 정상 모드, 진단 모드, 선택 모드 세 가지가 있다 까지도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 그런데 이 문제는 뭐야 도대체? 이 안에 있는 선택 모드나 진단 모드, 정상 모드 얘네에 대한 옵션까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이걸 죽어라 이걸 외우고 있어? 나 같으면 플래시 메모리 한 문제를 더 보겠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바로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끈 상태에서 할 수 있지만 요거네요.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시작 모드에서는 선택 모드에서는 시스템 서비스 로드나 시작 항목 로드 또는 원래 부팅 구성 사용이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이 진단 모드에서 바로 요 설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되셨죠? 선택 모드가 아니라 뭐다? 진단 모드에서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한 번에 하나씩 공용 서비스 및 시작 프로그램을 끈 상태에서 윈도우즈를 재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작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부팅 옵션 중에서 안전 부팅의 최소 설치를 선택하면 중요한 시스템 서비스만 실행 모드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 이게 부팅 탭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윈도우즈의 폴더 옵션 많이 출제됩니다. 이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걸 찾는 건데 이 폴더 옵션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폴더에서 어떤 탐색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특정 폴더에 들어가시고 위에 옵션에 가셔서 폴더 옵션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면 폴더를 같은 창에서 열 건지 새로운 창에서 열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항목을 한 번 클릭해서 실행할지 두 번 클릭해서 실행할지 볼 수가 있어요. 또 개인정보 보호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특히 두 가지 보기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보기 탭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시스템 파일을 숨기거나 또는 알려진 확장자를 숨기는 기능을 옵션을 여기 보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값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숨겨진 파일을 표시할래 말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시스템 파일을 보일래 말래 이런 옵션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검색에서는 여기에서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인덱스는 뭐냐면 파일을 빨리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탐색창, 미리보기창, 세부 정보창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탐색기 화면에 위에 있는 메뉴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건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됐어. 숨긴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거 맞네요. 우리 좀 전에 이 옵션에서 이게 파일 및 폴더 위치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우리 색인할 수 있다 그랬죠. 다음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자명, 여기서 숨기기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 되셨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이 문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옵션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탐색기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위에 보면 보기 탭이 있어요. 이 보기 탭을 딱 눌러주면 맨 뒤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옵션을 눌러보면 바로 이 폴더 옵션 메뉴가 보여요. 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1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거예요.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특히 이 보기의 고급 설정에서 이렇게 시스템 파일이나 또는 알려진 파일이 뭐예요? 우리 엑셀 파일의 확장자가 뭐죠? XL, SX죠? 이런 파일이 우리 파일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보기다. 보기 파일이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확장자도 표시돼야 되지만 그냥 아이콘만 여기에 엑셀 아이콘만 보여주고 얘네는 숨겨지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훨씬 더 영역을 넓게 쓸 수 있잖아요. 그지? 이러한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다. 요걸 좀 더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한번 실제로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이 밑에 메뉴 쭉 내려보시면 얘네 옵션이 다 있어요. 자, 다음 중 윈도우즈의 백업과 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 앞에 회차에서도 시험 문제 있었죠? 맞아요. 똑같은 문제죠. 반복됩니다 이제.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윈도우즈 10에서 지원하지 않는 아이다. 그래서 윈도우즈 10에서는 이름도 바뀌었어요. 백업 옵션이라고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안에 가보면 이렇게 백업 드라이브를 설정할 수 있고요. 파일 백업, 백업 주기 또는 폴더 백업 이런 것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정 날짜나 시간에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주기적으로 백업이 되도록 예약할 수 있어요. 백업에서 사용되는 파일 확장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WIM으로 바뀌었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자, 백업된 파일을 복원할 때 복원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폴더나 파일 백업한 것에 대한 그런 로그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그 부분을 복원할 수 있다는 거. 직접 선택한 폴더에 있는 알려진 시스템 폴더나 파일도 백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내가 폴더를 지정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시스템 폴더라고 하는 거는 기본 우리 앞에서 폴더 옵션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선택 자체도 되지 않아요. 시스템 파일에 대한 거는 선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겠냐? 자,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작업 표시줄이 뭐냐고? 얘요. 예. 시작 메뉴에 있고 쭉 있고 이쪽에 시계 있는 애. 얘를 우리가 작업 표시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이거 윈도우 버튼이라고 하지. 예전엔 시작 버튼이라고 했고 찾기나 아니면은 이게 뭐야? 폴더. 그 다음에 기타 바로가기 아이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작업 전환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죠. 작업 표시줄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 기본으로 밑에 깔려 있지만 위, 좌우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크기도 쭉 늘려가지고 반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윈도우즈 11도 마찬가지 됩니다.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있는 단추를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 크기요.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클릭을 눌러보면 이쪽에 작업 표시줄에 관련된 속성들이 쭉 나오거든요. 요걸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바 있잖아요. 여기를 우클릭을 누르면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을 자동 숨김으로 숨길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얘네 자동으로 닫혔다 열렸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많이 쓰시더라고.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 검색 상자, 작업 보기 단추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요거 윈도우즈 버튼이잖아요. 윈도우 버튼. 예전엔 시작이라고 했었잖아. 맞아요? 요거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못 없애요.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찾기 있죠? 요거 숨길 수 있어요. 되셨죠? 이걸 검색 상자, 검색 아이콘인데 검색 상자나 검색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작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작업 보기, 요게 작업 보기예요. 요 단추 표시 여부를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 시작 단추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 해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도 기억하고 계십시오.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2020년 1회 1과목 기출문제까지 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중복되는 문제, 우리가 앞에 회차에서 봤던 문제들이 한 3, 4문제씩 보여요. 그러면 다음 회차 가면 어떨까? 더 늘어요. 걔네가 점점점 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체계가 잡혀야 됩니다. 트리를 그리세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제가 마인드맵을 다 강의마다 넣어드렸어요. 그 마인드맵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기본 강의를 보지 않고 기출문제만 보신다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마인드맵이 잘 그려지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위에다 이렇게 키워드 올려드렸잖아요. 요거대로 정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빈 백지에다가 윈도우즈 활용 쓰시고요. 여기다가 작업 표시줄 이렇게 쓰십시오. 그 다음에 또 윈도우즈 활용 그룹이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또 적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무를 그려 나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학습하시는데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실 거예요. 공부하는 데는 요령이 있어. 그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0년 1회 1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